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단 한반도에 사는 저희로서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대결, 이게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두 가지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두 북한이 담당자로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정한 게 이번 8차 당대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8차 당대회를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8차 당대회가 꼭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모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죠.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을 한마디 하거나 8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은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의 적대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다든가, AFP 통신은 이런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한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하면은 미국을 겨냥한 저항의 선언이다 라고 분석을 한다든가, AP통신은 곧 출범할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각기 전 세계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석 말고도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시리아 대통령, 베트남 주석, 라오스 주석 이런 각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이제 미얀마, 몽골, 팔레스타인 이런 데, 독일, 일본 이런 데에서의 정당이나 단체들에서도 축하 인사, 축전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8차 당대회는 관심사를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도 중요한 이목을 끌은 8차 당대회를 여러 차례 분석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관심 모은 거는 그만큼 그리고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는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것도 김정은 총비서고,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게 이번 8차 당대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8차 당대회가 김정은 총비서의 면모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첫 번째 시간으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모습 중에 무슨 특징이 있었냐. 첫 번째로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를 진행하면서 이 시작부터 전 세계 이목을 좀 끌었죠. 뭐냐면은 개회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차 당대회에서는 왜 목표가 미달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8차 당대회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열린 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냐,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실태 조사를 한 건데 무엇을 조사했냐,
지난 5년 동안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 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당이 지도를 한 데서 결함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북한 국민들에게 현황을 묻고 어떻는지 조사를 한 거죠. 의견을 묻고.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해서 8차 당대회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되게 심도 있게 앞으로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할 건지를 분석하고 막 이제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가 굉장히 긴 방대한 내용을 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상당히 긴 회의였습니다. 회의만 8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했던 사업총화 보고만 이게 전체 내용이 아니라 요약해서 보도한 내용만 한글 파일로 27쪽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더 길었겠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8차 당대회를 진행을 했냐라고 보면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 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 방향과 임무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원과 인민들 앞에 한 약속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경제 제재도 최악의 경제 제재를 받았고, 그리고 수해도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만큼 이뤘다, 이게 우리한테 큰 성과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지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그리고 수해가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했어야 되는데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 제재도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수해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제재를 뚫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게.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이나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의가 8일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책임감 있는 모습, 책임감을 갖고 8차 당대회를 준비를 했고 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책임이란 게 뭐가 잘못했어, 아니면 부족한 게 있어, 이러면 보통 열심히 이제 숨기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지만 이걸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숨기다 보면은 그 거짓말이 커지고, 결국엔 그게 나중에 내가 공개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폭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라는 식으로 귀결이 보통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했어,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사퇴할게, 이게 막 되게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 이 방법을 찾고 대책을 실현하고, 이런 모습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당대회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책임감을 자신이 느낀다는 표현,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회사에서는 우리 조선을 강대하고 부유한 글로 이끌며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회사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외 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대회 결론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한다 라거나, 그래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유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폐회사에서도 나는 모든 대표자 동지들이 대회를 지켜보는 우리의 수백만 당원 동지들과 수천만 인민들의 기대 어린 마음과 시선을 항상 자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떠안고 가자. 그러니까 기대 어린 마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거를 부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이게 김정은 총비서가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참가자들도 다른 당대회에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했지만은 이번 당 제8차 대회 같이 만좌중이 문제토의에 심취되고 열중하는 이런 비상한 참가 열의는 처음이었다라고 김정은 총비서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 총비서의 책임감으로부터 8차 당대회 전체 참가자들이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8차 당대회에서도 1월 1일에 친필 서한을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국민들에게 보냈을 때도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힘차게 싸울 것이다.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라고 말을 하거나 작년 10월 10일 영울병식에서도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어떤 인민이 자신을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매우 무겁게 크게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책임감이 이런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김정은 총비서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김정은 총비서의 능력을 다방면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능력은 가장 먼저 사업총화 보고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사업총화 보고가 한글로 요약해서 보도한 내용만 한글 파일로 27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걸쳐서 발표를 했다 그래요. 북한 사회 전 영역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공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 석탄, 기계, 채취, 임업, 주요 경제 부분 중에 뭐 교통, 운수, 건설, 뭐 최신, 통신이죠. 우편통신, 상업, 그리고 뭐 국토관리 뭐 해서 식이주, 농업, 경공업, 수산, 지역발전, 시군, 자립발전, 농촌은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거부터 해서 국방이나 외교 뭐 이런 데서도 국방공업은 어떻게 할 건지, 과학기술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사회주의 문화건설은 어떻게 할 건지, 남북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외교, 미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 막 당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모두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분석하고. 그래서 문제점은 뭔지, 앞으로 해결 방안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 세세한 분야마다 직접 다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서 보도하기로는 해부학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부학이 제 앞에 지금 카메라가 만약에 있으면은 저기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가 나를 찍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구성하는 건 뭐 렌즈가 있고 뭐 위에 메모리가 있고 다른 부품들이 뭐가 있는데 이게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저 카메라의 성능은 이거는 장점인데 이건 단점이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부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하는 게 해부학적이라는 거잖아요. 즉 카메라 성능이 안 좋네, 새 거 사야겠다, 이런 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전 사회를 장악하고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지도하는 데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 사회를 최고 지도자 한 명이 파악하고 장악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 북한이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당대의 참가자들을 보면은 당 정치 일꾼들이 2,000명, 경제 일꾼들이 801명, 뭐 여러 각계 부분, 출판 보도 부분 포함해가지고 300명, 핵심 단원 1,500명 뭐 이쯤으로 해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사회 일선에서 어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인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뭐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아무 말이나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황이랑 과제를 정확하게 짚을 정도로 장악을 해서 발표한다는 거는 김정은 총비서가 매우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나라는 거고,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현지지도를 본다고 했을 때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로 갔을 때 그냥 뭐 격려를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격려차 방문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017년 8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사례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고강력 섬유관 기반에 의한 발동기 생산 공정과 탄소 복합 재료에 의한 로켓 전투부 첨도 및 발동기 분출구 생산 능력을 보다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강력 섬유감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지지도로 가서 한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해당 공장이라든가 연구소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삼지연 감잣가루 생산 공장의 현지 지도를 했을 때도 감잣가루를 생산하면은 실수율을 2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녹마, 감자 전분을 생산할 때보다 수율이 2배 이상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자 가루랑 감자 전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인식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뿐더러 실수율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을 다방면적으로 갖고 있구나. 이런 지식 말고도 다양한 현장형 능력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게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승마를 수준급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심지어 트랙터를 직접 몰 수 있다 이런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비행기까지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탱크도 직접 모으는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현장형 능력 말고도 철학적으로도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게, 김정은 총비서가 정식화한 철학적인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무엇인지, 주체사상이죠. 그 주체사상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김일성주의가 됐는데, 김일성주의를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재정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거나, 김정애국주의, 자경력 제일주의, 백두산, 영웅, 청년정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선대 수령의 업적은 무엇인지 규정을 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징표는 무엇인지, 조선노동당 발전 3대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척척 제시를 하고 개념을 정식화하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말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김정은 총비서의 능력이 다방면적으로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8년 가을에 평양의 정상회담을 참가한 뒤에 김정은 총비서가 의사결정이 대담하고 정확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단한 정열가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당대회를 어떻게 진행이 됐냐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 보고를 3일 동안 9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당 규약을 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그 중간에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도 열립니다. 이것도 김정은 총비서가 지도를 하죠. 이거 외에도 중앙지도기관을 선거를 합니다. 여기서 김정은 총비서가 총비서로 추대가 됐죠. 그 폐회를 하는데, 폐회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 결론을 내고 폐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차 당대회 회의 일정만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에 걸쳐서 열렸고요. 이거가 열린 뒤에 당대회 모든 일정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부대 행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13일에는 경축 공연이 이제 진행이 됐고, 14일에는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열병식도 많이 화제가 됐죠. 이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정은 총비서는 지나가는 이제 장병들에게 미소를 보내준다든가 인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대에 대해서는 엄지척을 해주면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치면은 열흘 동안에 진행이 사실상 된 건데, 이 열흘 동안에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를 전반적으로 정열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왜냐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일반적인 정치 행사에서는 가장 중요할 때 얼굴을 비치는 역할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8차 당대가 시작됐어. 그러면 개회사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실무 일꾼들이 있잖아요. 정책을 책임지는 일꾼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일꾼들이 자기 보고를 하고 참가자들,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질문한다든가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면은 최고 지도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결론 부분만 뭔가 연설을 한다든지 폐회사만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정치 행사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행사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처음에 인사만 하고 가버리면은 그 나머지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근데 김정은 총비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회의를 지도를 하고 이끌어 나갔다. 또 이런 걸 보면은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김정은 총비서가 대단히 정열적인 활동 방식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8차 당대회 전에도 사실 이런 정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현지 지도하는 모습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2018년 8월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를 현지 지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때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한 것은 온천이니까 물이 용출량이 많은지, 물의 온도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여관, 호텔이죠. 호텔을 어디다 지을 건지 뭐 이런 부지들을 선정하는데 직접 돌아보았다고 그래요. 비가 오는데 이런 게를 쭉 돌아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현지 지도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터 좀 잡아와 해가지고 건설 전문가한테 지시를 하고 보고만 받고 그럼 그 위치가 좋겠네 해가지고 결제만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제가 돌아봐야겠다라는 정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까지 현지 지도를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 했던 것도 양덕 이 온천 문화 휴양지를 높은 수준에서 질 좋게 최대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도의 결과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가 보시는 것처럼 멋있게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덕 온천 말고도 이런 일화도 있어요. 2013년 9월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현지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지 지도를 간 날에 김정은 총비서가 어디를 돌려보려고 했냐면 실내 휴식장이 있는데 거기를 둘러보고자 했어요. 이 실내 휴식장이 이 건물의 17층에 있었는데, 근데 이날 마침 엘리베이터가 시험 중이어가지고 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뭐 돌아보려고 했는데 돌아보지 못하게 됐네 하면서 어떤 일꾼한테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 보고 이런 건 어떻게 잘 꾸려졌는지 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정은 총비서는 여기서 발길을 되돌린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서 17층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실내 휴식장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김정은 총비서가 굉장히 정열적인으로 활동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2019년에 10월에는 중평 남새 온실 농장을 현지 지도하는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낮부터 현지 지도를 시작을 했는데 돌아보는 사이에 점점 깜깜해지더니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현지 지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온실 농장,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의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작물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지, 뭐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농장원들이 살 집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밖에서 이제 살집 밖에서 찍은 사진이지만은 안까지 직접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지도 갔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직접 돌아보고 늦은 밤까지 피곤할 수도 있지만 현지 지도를 계속 하는 이런 정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고, 2018년에 또 다른 사례로는 북한에서는 삼복철 강행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8년이 매우 더운 해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해서 111년 만에 무더위가 온 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웠던 날인데 이때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 이때 여름에 7월이랑 8월에 현지지도를 28군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현지지도를 한 셈이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현지지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뭐 전국에서 오는 각종 보고라든가 아니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막 이런 사안들, 결제해야 되는 문서들 막 이런 것들, 이런 업무가 있는 속에서도 이런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현지 지도를 28곳을 60일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7월 17일에는 노동신문에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 소식이 7건이나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월 16일 날에 7군데를 현지 지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이때 중평 남새 온실농장 부지를 현지 지도하고 나남 탄광 기계연합기업소, 청진조선소, 어랑천 발전소, 낙산 바다 연어 양어 사업소, 청진 가방공장, 온포 휴양소를 현지 지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7군데나 이제 현지 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정열적으로 40도가 이제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지 지도를 정열적으로 가져갔다. 이런 현지 지도 말고도 아까 다양한 능력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승마를 할 줄 알고 트랙터를 몰 줄 알고 비행기랑 탱크를 운전할 줄 아는 게 나라를 지도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면 물론 좋겠죠. 김정은 총비서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줄 아는 데서는 이걸 배운 거잖아요.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습득을 하고 했던 거는 김정은 총비서가 배우려는 열정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걸 봐서라도 김정은 총비서가 정열적인 활동 방식이 본래 기질이 아닌가 싶고, 이런 정열적인 모습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여지없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혁신형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번 8차 당대회는 다른 당대회랑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예고편과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8차 당대회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냐 하면은, 모든 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편향과 결함들이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 총화되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엄숙한 결심과 의지들이 표명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차 당대회에서 추구한 거, 그리고 결론으로 도출한 거, 이게 전부 다 북한이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혁신해야겠다라는 게 논의되는 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업총화 보고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북한의 전 영역에 대해서, 모든 분야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편향과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의 8차 당대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자체가 지난 시기 당대회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비판적인 견지에서 냉정하게 분석 청화하고 결론을 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총결기간에 거둔 성과들에 못지않은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8차 당대의 모습을 긍정 위주에서 혁신 위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의가 있었다는 거죠. 8차 당대가 자체가 혁신적인 8차 당대였고, 8차 당대에서 논의된 내용도 북한을 혁신시키기 위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혁신은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강조하지 않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에 봐도 인사혁신처가 있다던가 서울혁신파크 막 이런 거, 대학혁신지원사업, 뭐 벤처 창업 혁신 상품, 이런 식으로 혁신을 뭐 정부 부처, 뭐 대학교, 기업들 이렇게까지 각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뭐 혁신 포럼이 있다든가, 이거는 유럽 나라들이, 유럽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혁신적인 나라인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아니면 미국에서는 어느 도시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만들어냈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도시가 가장 혁신적인 도시인가를 이렇게 점수로 매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혁신을 강조하지 않는 조직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데서 북한의 혁신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좀 보면은 건물이 낡은 건물이 새 건물이 됐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이다 뭐 이런 것도 혁신일 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말하는 혁신은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북한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뭐든지 풀어나간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사람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집이 뭐 삐까번쩍해졌어 뭐 이런 식의 물질적인 혁신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 모양 그대로면은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사람을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혁신하는 데서 기본은 사람의 사상을 혁신하는 거다. 이렇게 북한은 바라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사상을 혁신함으로써 북한의 사람을 바꾼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주체적 힘인 거죠. 주체 역량. 그래서 주체 역량을 기르는 혁신을 북한이 추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소련의 예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맹주였던 거 아닙니까? 종주국이었죠. 근데 소련이 혁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련이 해야 될 일은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경제 발전에만 막 노력을 했던 거예요, 소련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만 막 추구하다 보고 이런 사람의 혁신, 사상의 혁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관료들 사이에서 관료주의가 생기고 부정부패가 막 싹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올리가르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올리가르이가 뭐냐면은 원래 과두제라는 뜻이거든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 이런 뜻인데 소련에서는 올리가르이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소련 붕괴 후에 공산당 간부들이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졌어. 공산당 간부들이 근데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재물을 이제 관리하고 뭐 취득하는 데도 더 손쉬었겠죠.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이 재벌이 된 겁니다.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 관료주의가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거죠. 공산당 간부라고 하면은 착취와 압박을 막 반대하고 평등을 막 실현하고 노동계급이 뭐 주인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부터가 재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패하고 하니까 그 결과 소련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소련의 교훈을 봤을 때도 북한이 사람을 혁신하는 거, 사상을 혁신하는 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자기 자신부터 혁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당창건 75돌 작년에 있었던 열병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줬죠. 우리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거다. 자기 자신부터 혁신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같은 연설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당조직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조직,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 이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부터 혁신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김정은 총비서가 혁신을 추구하니까 북한의 고위 기관에서부터 혁신을 하려는 자기 반성과 혁신 의지를 노동신문에 막 밝히기도 합니다. 이게 대표 한 가지 보도 사례인데 장길용이라는 화학공업상 책임자죠. 화학공업 책임자가 노동신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을 해요. 경제발전의 쌍기둥을 이루는 화학공업 부분이 재구실을 다하지 못한 원인은 우리 성 일꾼들이 전략적 안목과 계획성이 없이 사업한 데 있다. 화학공업이 지금 부진한 거는 우리 화학공업성에 일꾼들이 부족한 데 있다라고 자기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혁신 의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화학공업이 발전하는 거는 전적으로 작전과 지휘를 맡은 일꾼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지도 일꾼들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겠다. 이렇게 혁신 결의를 밝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혁신을 추구하고
그래서 북한의 고위직부터 자기 반성을 하고 같이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북한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혁신을 위한 김정은 총비서의 노력이 이번 제8차 당대회에 전면적으로 투영됐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신념과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념과 배짱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 당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전세회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사회에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왼쪽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만경대 유의장을 현지 지도했을 텐데, 이 만경대 유의장에서 보도블럭에 난 잡초를 직접 뽑고 있잖아요. 뭐 놀이기구를 새로 바꾼다든가 막 설비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못할 수도 있지만, 보도블럭에 난 풀은 손이 있으면 왜 못 뽑냐, 이런 거, 여기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질타를 했습니다. 한심하다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랑천 발전소의 사진인데, 어랑천 발전소는 김일성 주석이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지 30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벼르고 벼르다가 나와봤는데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이 경제발전을 할 웅대한 구상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오겠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사회에 있는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공개하는 데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체제, 정책이라든가 노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뭐 부족한 점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김정은 총비서는 체제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체제나 사상, 정책과 노선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체제랑 사상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면은 이게 공개되는 순간에 자신의 체제나 이런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5.18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18을 보면은 국힘당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역사 왜곡을 해요. 5.18 폭동이라고 막 하잖아요.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막 난동을 부렸 거라고 하고. 근데 민주화 운동이 5.18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4.19도 있고 6월 항쟁도 있어요. 87년. 이거 다 4.19는 이승만이 쫓겨난 거고, 자기네 국부 아닙니까? 국힘당이 말하는 시조잖아요. 이승만이 쫓겨났고 4.19에서는 6월 항쟁 때도 국힘당이 계열 사람들이 군사 독재를 하다가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근데 이 4.19나 6월 항쟁은 얘네들이 역사 왜곡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공격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5.18만은 역사 왜곡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5.18 학살을 저지르고 나서, 광주 학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거를 극도록거리고 열심히 막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람의 사건이거든요. 아람의 사건이란 거는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인데, 무고한 사람들 잡아가다가 고문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건을 만든 거예요. 아람회라는 모임이 아람이라는 아이의 백일잔치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아람회로 붙은 거예요.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전두환 정권이 어떤 짓을 했냐. 이제 사람을 잡아간 뒤에 일주일 동안에는 24시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상당히 괴로운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진행을 하고, 뭐 그 뒤에 소개된 거는 돼지 이렇게 매다는, 뭐 바베큐 흔히 이런 모양이죠. 돼지 발이 이렇게 있고 바베큐를 할 때 쇠막층에 이렇게
매다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매달고 얼굴에다가 수건 같은 거를 덮고 물을 붓는 물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잔혹하게 고문을 해서까지 조작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람의 사건인데, 이 아람의 사건을 왜 만들었냐?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유인물. 이 아람의 사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교회인가 성당에서 5.18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려주는 유인물을 본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복사해서 자기 친구들 몇 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5.18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려주는 유인물을 몇 부 나눠줬다고, 서로 같이 봤다고 해서 아람의 사건을 만든 겁니다. 전두환이. 고문까지 해가면서 무고한 사람도 잡아가다가. 이 정도로 극도로 광주학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전두환 정권이 발악을 했다. 광주학살의 진상이 알려지면 안 돼 라고 했던 전두환의 생각이 기우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광주학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87년 6월 항쟁이 열리고 그 결과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더라도 두 번째 줄 보면은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을 처단하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면 참혹하잖아요.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뭐 영화 1987 이런 데서도 잘 표현이 돼 있지만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서 동아리를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막 비디오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광주학살의 진상을 담은. 그거 보면 처참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권은 반드시 끝내고 민주화를 실현해야겠다라는 분노와 각오를 막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두환을 6월 민주화운동에 나서고 그게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낳고 6월항쟁, 전민항쟁으로 막 나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주학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거죠. 광주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본질,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체제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이런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김정은 총비서가 자기 사상이나 체제에 대한 신념과 배짱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차 당대회 결론에서 보면은 지난 시기에 낡은 것, 현실과 맞지 않던 문제들을 당 건설 원리에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 건설 원리, 자기네들 사상이나 이론을 제대로 구현을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다. 우리 이론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당대회에서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격이 같은 게 이 밑에 있는 문장이죠. 이민희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여기에 근본 비결, 근본 방도 막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이민희천이라든가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런 거는 그 전부터 주장해왔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하려고 했던 이민희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걸 제대로 구현하면은 당의 영도력, 지도력도 높일 수가 있고 당이 북한 국민들 속에서 더 지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자기 체제에 대한 사상에 대한 신념이 아주 굳건하다. 그리고 배짱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사실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목표가 미달했다고 딱 얘기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경제 실패 자인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적대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김정은 총비서가 부족한 점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니네들이 막 물어뜯고 막 하려고 할 테면 해라.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배짱이 없이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적대 세력이 달려들 테면 달려들어라.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배짱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심지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적대 세력들은 미친 듯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 선언과 투쟁 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우리 어떻게 실현하는지 니네가 보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반북 세력이라든가,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북한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세모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린 이거를 니네들이 방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보란 듯이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김정은 총비서의 신념이라든가 배짱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첫 번째로 8차 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김정은 총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8차 대회 분석 두 번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